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동네 땅, 부산포가 바라보이는 작은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수연. 양반가의 딸이었지만 남다른 기계가 있었지요. 그녀가 10살 때였습니다. 수연은 담장 너머로 아버지의 무예 훈련을 몰래 지켜보곤 했지요. 하나, 둘, 하나, 둘. 칼날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어린 수연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수연아, 또 이러고 있느냐? 어서 수놓기나 하러 가거라. 어머님, 저도 아버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고, 교수가 될 아이가 그러면 안 되느니라. 하지만 어머니는 말리면서도 땀에 젖은 수연의 등을 닦아주시곤 했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안타깝구나.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그렇단다. 하지만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야 하는 거야. 14살이 되던 해 수연은 아버지의 병서를 몰래 읽다가 들켰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밤마다 병서를 읽는 것을. 그런데 왜 말리지 않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이 있는 법이다. 내가 그림자처럼 숨어서라도 배우려 하는 걸 보니 그게 내 길인가 보구나. 그날부터 아버지는 수연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새벽이면 뒤뜰에서 검술을, 밤이면 병법을 가르치셨지요. 아가, 무예란 게 말이다. 남을 해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란다. 지키는 거요? 그렇다. 나라를, 백성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것이 무예지. 한편 수연의 재능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17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의 검술과 겨룰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이제 내게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란다. 너는 이미 나를 넘어섰어.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수연의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은 약이에요. 드셔보세요. 내가 언제 의술을 배웠느냐. 아버님의 병서에는 의술도 있더군요. 전장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는 목적이랬어요. 어머니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쓸쓸히 미소 지으며 말했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단다. 그리고 요즘 외구의 소식이 심상치 않다는구나. 어머니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임진년 1592년 봄 부산포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듯 외선들이 들이닥쳤지요. 수연아, 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피하거라. 아버님은요? 난 부사님과 함께 성을 지켜야 한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안 된다. 내 어머님을 부탁한다. 아버지는 수연의 손에 갑오로 물려받은 검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문의 칼을 이어받을 때가 됐구나. 아버지, 그날 밤 수연은 어머니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뒤에서는 동네 성이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수연아,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아버님은 꼭 살아계실 거예요. 그분은 동네 최고의 무관이시잖아요. 하지만 닷새 뒤 동네 성 함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성이 함락되기 직전 성 위에서 칼을 들고 왜군과 맞서다 장렬히 전사하셨지요. 아버지, 피눈물을 흘리며 울던 수연의 곁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손잡음이 될 줄은 몰랐지요. 장주 땅 청량사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연아, 이리 오너라. 이 애미가 너를 많이 말렸었지. 내가 무예를 배우려 할 때, 내가 병서를 읽을 때, 이 애미가 늘 반대했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다. 하늘이 너를 점지하신 뜻을. 어머님, 난 내가 평범한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하늘은 너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 같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어머니의 숨소리는 희미해졌습니다. 이 나라가, 백성이 살 길이 있다면 내가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말을 마치지 못한 채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새벽녘 멀리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절마당에 홀로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의 검이 허리춤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님, 저 불빛은 무엇입니까? 최경의 대감께서 의병을 일으키셨다 하더구나. 저기 정어산 자락에 진을 치고 계신다더만. 수연은 마당 한켠에 쌓인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이었지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검을 잡아야 했는지. 수연은 아버님의 검을 허리에 차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지어주신 저고리를 입었지요. 스님, 절에 계신 부상당한 선비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정말 가시려는 겁니까?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은 깊은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시오. 스님이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었는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재였지요. 한편 청어산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수연은 끊임없이 생각했지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는데 수연은 망설임 없이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왜군 2명이 나이든 선비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선비의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그 기계만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배운 것을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수연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여인이 이게 웬 계집이? 왜군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고 그들의 긴 칼이 수연을 향해 날아들었지요. 첫 번째 왜군의 칼을 간신히 피했지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칼날에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순간 수연의 눈빛이 변하며 아버지에게 배운 검술이 몸에서 흘러나왔지요. 빠른 발놀림으로 첫 번째 왜군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이 바람을 가르며 왜군의 칼을 쳐내자 균형을 잃은 왜군은 뒤로 넘어졌고 수연의 검끝이 그의 목을 겨눴지요. 바케모노! 남은 왜군이 달아나려 했지만 적을 놓치면 더 큰 위험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연의 검이 다시 한번 빛났는데 왜군의 다리를 스치자 그가 쓰러졌지요. 살려주시오. 우리말을 아는구나. 제발. 수연이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낭자, 조심하시오. 쓰러진 왜군이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지만 이미 늦은 듯했지요. 순간 돌덩이 하나가 날아와 왜군의 손을 쳤습니다. 선비가 던진 것이었지요. 낭자의 검술은 동네 윤도선의 검법과 흡사하오만. 이 검술을 아십니까? 그래, 젊은 시절에 겪어본 적이 있었지.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늠름한 차림의 의병 둘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최 대감님, 여기 외적의 흔적이 있습니다. 잠깐, 저기 계신 분은 최경의 대감은 말에서 급히 내렸습니다. 이학 선생이 아니십니까? 어찌 이런 곳에서? 세상이 어지러워 홀로 떠돌던 중이었소. 최 대감을 다시 뵙게 될 줄이야. 이학 선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남루한 차림에도 불구하고 기품이 넘쳤지요. 선생님께선 10년 전 부산진 수군 훈련도감이시지 않습니까?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외적이 들이닥치며 모든 게 흔들렸다오. 하지만 이 낭자 덕에 목숨을 건졌소. 이학 선생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 낭자의 검술은 나와 친분이 깊었던 동네의 윤도선과 똑같았소.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학 선생님과 함께 무예를 익히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아, 너는 도선의 딸이었구나. 그래서 그토록 날렵한 검술이. 최경의 대감이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윤도선은 나의 오랜 전우였소. 그가 동래성에서 장렬히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소. 이학 선생은 수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단순한 무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 나라의 참된 선비이자 무사였어. 그리고 지금 내가 그의 뜻을 이어받았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최경의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나와 함께 의병진에 들어가지 않겠소? 이 나라에는 지금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오.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이학 선생이 말을 이었지요. 허허, 최 대감. 이 늙은이도 한 자리 내어주시겠소? 젊은 날 수군도감에서 진법을 연구하고 명나라 병서들을 섭렵했던 게 이런 때를 위함이었나 보. 선생님께서 그 유명한 기호신서도 연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소. 외적들의 전법이 모두 기록된 책이지. 지금이야말로 그 지식을 써야 할 때요.
최경회 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학 선생의 병법은 조정에서도 인정받던 것이었지요. 이거 하늘이 도우시는구려. 낭자의 검술과 선생의 병법이라. 하하, 이제 이 늙은이도 쓸모가 있다는 건가? 이학 선생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의병진으로 가는 길, 수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장으로 나서는 것이었지요. 낭자, 걱정이 많은가 보구려. 네,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윤도선의 딸이 왜 그리 소심한가? 내 아버지는 말이다. 그때 내 아버지는 혼자서 왜구 5을 물리쳤지.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했던 건 더 대단했던 건요? 전투가 끝난 후 부상당한 왜구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거야. 적이라도 생명은 소중하다고 말이다. 헌데 최대감, 의병진에는 얼마나 되는 병력이 있어? 최경회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0도 채 되지 않지요. 대부분 농민들이라 제대로 된 무예를 아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지요. 그렇다면 먼저 기후신서의 진법 중 소진법부터 시작해야겠구려. 적은 병력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학 선생의 눈빛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낭자, 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다. 칼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할 때구나. 동이 틀 무렵 그들은 청어산 중턱의 의병진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작은 천막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훈련하는 의병들의 기합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농사 도구를 들고 훈련을 하다니. 주연은 괭이와 낫을 들고 목검수를 연습하는 농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이학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박첨사를 만나다니 반갑구려. 의병진의 장수들이 반갑게 이학 선생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훈련을 멈추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계집이 웬 말인가? 불길하다. 전장의 여인이라니. 최경회 대감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수연이 먼저 움직였지요. 허리에 검을 빼든 수연은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와 겨뤄보실 분은 없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장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는데 키 크고 늠름한 사내였지요. 그래. 내가 한번 겨뤄보지. 둘은 마주 섰습니다. 순간 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이 번쩍였고 장수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첫 번째 격돌에서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두 번째 격돌에서 장수의 창이 흔들렸지요. 그리고 세 번째 격돌에서 수연의 검이 장수의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런. 비록 제가 여인이지만 검술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장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제가 패했습니다. 순간 의병진이 술렁였지요. 저 장수는 경상좌도의 검술명인 아닌가? 그런 그가 단 세합에 여인에게 무릎을 꿇다니. 혹시 저 낭자가 귀신이 곡할 검술로 유명한 윤도선의 직계인가? 그때 사내는 땅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부끄럽소. 낭자의 실력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군요. 이런 못난 저를 용서하시오. 이제 아시겠죠? 전장에서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실력과 마음가짐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날 이후 이 사내는 수연의 가장 충직한 부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연이 의병 진영에 들어온 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이학 선생이 소진법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진법의 핵심은 적을 눈속임하는 것이다. 적은 수로도 많아 보이게 하는 것. 수연은 펼쳐진 진법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300의 병력이 마치 1000명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학 선생은 지도 위에 돌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이 고갯길이요. 이곳에서 적을 맞이해야 하네. 최경회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길목이라 적의 수요를 무력화시킬 수 있겠군. 수연은 문득 아버지의 병서를 떠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의 병서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산속 매복과 소진법을 합치면. 수연은 지도에 돌을 몇 개 더 놓았습니다. 이 고갯길 양쪽 봉우리에 각각 50명씩 매복을 하고 낮은 언덕에 회풀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 200명은 고갯길 입구에서
소진법 전술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횃불들을 한꺼번에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병력이 실제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일 거예요. 거기에 매복 부대가 산 위에서 함성을 지르면 이학 선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윤도선의 딸이구나. 소진법과 매복, 거기에 심리전까지. 적은 우리가 대군이라 착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게다가 고갯길이 좁으니 적이 후퇴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매복 부대가 양쪽에서 내려와 협봉을 하면 적이 대군이라고 해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최경회 대감이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하무적의 계책이구나. 이틀 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이었습니다. 산중에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왜군의 선발대가 심리 지점을 지났습니다. 깃발이 보입니다. 검은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수가 너무 많습니다. 전령들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고 쇠갑옷이 부딪히는 소리는 폭풍우 같았지요. 왜군의 함성이 산골짜기를 타고 메아리 쳤지요. 한편 수연은 고갯길 입구에서 의병들을 지휘했습니다. 횃불은 내 신호가 있기 전엔 절대 밝히지 마시오. 매복 부대도 때가 되기 전에 절대 모습을 드러내선 안 됩니다. 소나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눈앞에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이 스쳤지요. 이 나라가 백성이 살 길이 있다면 그리고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도 떠올랐지요. 순간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깃들었지요. 수연이 검을 꽉 쥐자 차가운 칼자루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장군, 저들이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왜군 진영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지요. 지금이야! 수연의 외침과 함께 신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양쪽 산등성이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습니다. 거기에 매복했던 의병들의 함성이 더해졌지요. 그 소리가 산골짜기에 부딪혀 메아리치자 마치 1000명, 10,000명의 군사가 고갯길을 에워싼 것처럼 들렸습니다. 뭐냐? 저들의 병력이 함정이다.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 철수하라. 왜군 진영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검을 높이 들고 외쳤지요. 지금입니다. 공격하세요. 양쪽 산등성이에서 바위와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자 좁은 고갯길에 모여있던 왜군들은 피할 곳을 찾지 못해 혼란에 빠졌지요. 그러나 왜군의 지휘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놈들, 궁병대, 앞으로! 수백 명의 왜군 궁병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활 시위를 당기기 시작했지요. 조심하십시오. 화살이 날아올 겁니다. 수연의 외침과 함께 검은 화살비가 쏟아졌습니다. 방패병, 앞으로! 이학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의병들은 재빨리 방패 진영을 갖추었지만 왜군의 화살은 마치 폭풍우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의병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자 수연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수연은 허리춤에 검을 빼들었지요. 낭자, 위험합니다. 어쩌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이미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수연은 달빛 아래로 걸어 나갈 때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이 검법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전이다. 을린 검법, 달빛 아래서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검술이지. 하지만 아버님, 그때 가르쳐주신 그 검법은 아직... 때가 되면 내 몸이 기억할 것이다. 이미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으니. 마치 아버지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수연의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달빛 아래 번쩍이는 검이 마치 은빛 방패가 된 듯 날아오는 화살들을 모두 쳐내고 있었지요. 저것은 괴물인가? 수연의 모습에 왜군 진영이 술렁였지요. 아버님, 이제야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최경회 대감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쳤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전군 공격. 의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돌진했고 양쪽 산등성이의 매복 부대도 일제히 화살을 쏘아댔지요. 그리고 수연의 검이 앞장섰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지는 그녀의 검술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을린 검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었지요. 달빛과 하나 된 검이 적의 모든 공격을 물 흐르듯 받아내고 되돌려주는 것. 후퇴하라! 후퇴! 왜군의 후퇴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산 위에서 바위와 통나무가 쏟아졌습니다. 좁은 골짜기에 빽빽하게 들어찬 왜군들은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쓰러졌지요.
퇴각하자! 길이 막혔다! 이 뒤로 물러서라! 앞에서는 수연의 검이 춤추듯 적을 막아내고 뒤에서는 의병들의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자 왜군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지요. 진영이 무너졌다! 대장님, 더 이상은! 결국 왜군의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가 한꺼번에 도망치려다 서로를 밟고 넘어졌고 뒤에 있던 병사들은 앞으로 밀려 칼날에 쓰러졌지요. 왜군의 패주는 눈사태처럼 번져갔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전장에서 조선의 의병들은 첫 승리를 거두었지요. 동이틀 무렵 전장에는 진한 안개가 깔렸습니다. 우리 의병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30명이 전사하고 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희생으로 대승을 거두다니 놀랍구나. 최경의 대감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때 멀리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대감! 급보입니다! 무슨 일이더냐? 왜군이 상주로 향하는 다른 부대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3천이 넘는 대군이라고 합니다. 의병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는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더 큰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찌 막아낼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시오. 우리에겐 비책이 있어. 이학 선생이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빛났지요. 이번에는 내가 연구해온 또 다른 진법이 있다네. 그러나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지요. 선생님, 잠깐만요. 수연은 피로 물든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왜군의 진군 경로를 유심히 살펴보던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군이 상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하필 이 험한 산길로만 군사를 보내다니. 그것이 무슨 뜻이오? 이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진짜 목표는 수연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 문경세제입니다. 최경회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곳이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될 것이오. 이학 선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문경세제만 넘으면 한양까지 단숨에 닿을 수 있지. 게다가 저들이 대포를 가져온다는 소문도 있었소. 수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조선에는 아직 대포를 막을 방비책이 없었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저들의 본진이 문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군.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가 마치 운명의 시계처럼 울렸습니다. 땅조차 울리는 듯한 그 소리는 더 큰 전투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지요. 아버님,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수연의 말에 의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감, 저들을 막으러 가야 합니다. 한시가 급하니. 잠깐! 이학 선생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이것도 적의 계략일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문경세제로 달려간다면 이곳은 어쩌고?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수연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아버지의 병서에서 읽었던 구절이 떠올랐지요. 기습입니다. 기습이라니? 네, 적의 수장을 노리는 겁니다. 왜군의 진영을 살펴보니 그들의 대장이 있는 진영은 따로 있더군요. 그곳을 기습하면. 이학 선생의 눈이 빛났습니다. 적장을 사로잡는다면 그들의 전군을 발이 묶이게 할 수 있지. 제가 10명의 정예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수연의 말에 최경회 대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소? 실패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경세제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수연은 의병들을 하나하나 직접 선발했는데 밤에도 잘 보는 사냥꾼들, 발소리 없이 걸을 줄 아는 산길 안내인들, 그리고 활솜씨가 뛰어난 궁수들이었지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작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망설이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낭자님을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목숨을 각오했습니다. 이학 선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왜군 대장의 진영은 이곳에 있다. 그들은 산등성이를 등지고 있어. 우방이 경사로 막혀 있지. 그래서 선택한 곳이에요. 그 경사를 타고 내려가면 아무도 예상 못할 기습이 가능하다는 뜻이구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최경회 대감이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이건 야간에 쓰는 특제 연막제다. 왜군 진영에서 훔쳐낸 것이지. 연막제라면. 그래. 내 을린검법과 이 연막이 만나면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움직일 수 있을 게다.
주연은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연기가 퍼지면 우리 병사들도 방향을 잃을 수 있어. 진호용 피리를 나눠 가지거라. 밤이 깊어질 무렵 수연과 50명의 의병들은 왜군 진영을 향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깃발이 가장 높이 꽂혀 있는 곳. 네, 경비가 삼엄하군요. 하지만 뒤쪽 경사면에는 보초가 없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틈을 타 그들은 경사면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세요. 주연이 손을 들자 모두가 얼어붙듯 멈췄습니다. 왜군 순찰대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계획대로입니다. 이제 제가 연막을 피우면 궁수들은 동쪽과 서쪽을 맡으세요. 그들이 후퇴할 길을 막아야 합니다. 주연은 이학 선생이 준 연막제를 꺼냈습니다. 순간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왜군 진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요. 적들이 온다! 어디냐? 연막 속에서 왜군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이 들리자 수연은 피리로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지요. 동쪽과 서쪽에 매복한 궁수들의 화살이 연막 속 왜군들을 혼란에 빠뜨렸지요. 지금입니다. 주연은 연막 속으로 뛰어들었고 달빛이 연기 사이로 스며들자 그녀의 검이 빛나기 시작했지요. 마치 안개 속을 헤엄치듯 수연의 을린검법이 적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요괴다! 장군님! 연막 속에서 왜군 대장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바로 저 소리가 나는 곳이에요. 주연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는데 연막 속에서도 달빛은 그녀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지요. 장군님! 이쪽입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저 그 덕에로! 그때였습니다. 연막 사이로 한 인형이 보였는데 화려한 갑옷을 입은 왜군 대장이었지요. 그의 손에는 명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배워라! 왜군 대장의 외침과 함께 그의 호위무사들이 달려들자 수연의 검이 허공을 갈랐지요.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막 속에서 울려 퍼졌고 왜군 대장의 호위무사들은 하나둘 쓰러졌지요. 놀라운 실력이군! 결국 왜군 대장이 직접 검을 들었는데 달빛이 그의 검날에 비쳤지요. 두 개의 검이 부딪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일격에서 수연의 검이 왜군 대장의 칼을 쳐냈습니다. 수연의 검술에 결국 왜군 대장의 명검이 땅에 떨어졌고 수연의 검이 그의 목에 닿아 있었지요. 항복하라! 수연이 외치자 왜군 대장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여자인가? 움직이지 마라! 당신 목숨은 이제 내 손에 있다! 그 순간 연막 속에서 왜군 부대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전원 멈추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대장은 수연의 검이 조금 더 깊이 대장의 목을 파고들자 멈춰라! 왜군 대장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리쳤지요. 무기를 버려라! 연막 속에서 무기를 버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수연의 기습대는 왜군 대장과 그의 부하 수십 명을 포박한 채 의병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낭자, 해내셨군요. 이것으로 왜군의 진군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학 선생의 말이 끝나자 최경회 대감이 수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윤도선의 딸, 아니 조선의 여장수 윤수연이로구나. 그리고 이학 선생은 감격에 찬 눈으로 말했지요. 내 아버지가 검술을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 동이 트는 하늘에 아침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제게 이런 운명이 주어졌는지. 그렇게 조선의 여장수 윤수연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왔지요. 전쟁터에서 한 여인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는 큰 힘만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지요. 진정한 승리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